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만 유독 약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시장이 약했던 이유가 그동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고, 굳이 이제 이유를 찾자면 이 TSMC와 삼성전자와의 문제인데, TSMC랑 삼성전자가 3나노 양산을 갖고 삼성전자 분위기를 잡았는데, 이제 이대로 가면 이제 그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 메이저 반도체 회사들이 이 TSMC에만 물량을 몰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3나노 공정까지 먼저 양산을 시작했고,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를 해야 될 상황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하필 워렌 버핏이 TSMC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이게 조금 어그러졌습니다. 이런 문제, 이 대표주들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그동안 상승할 때 조금 많이 올랐다는 문제,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일시적인 상대적 약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적인 분석에서 뭐 다 버릴 건 없지만 사실 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추세입니다. 그러면 큰 틀에서 아직까지 이 코스피의 추세는 간단하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쪽으로 아직까지는 하락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극복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걸 이제 아이고 이런 걸 이제 좀 정교하게 그으면 제가 정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하락 추세선을 극복하고 또 확인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반응이 오기가 좋은 자리인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조정받고 기어가다가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고, 여기서 이제 간다라고 하면 추세가 이제 돌아서는, 그러니까 하락 추세 끝에 바로 상승 추세로 가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를 봐야 되는데, 3월에 찍고 1년 반 동안 1년 3개월 동안 상승 주기였습니다. 고점 저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통 1년 주기의 단위가 좀 길어졌다. 그럼 하락 주기도 1.3개월로 본다면, 그러면 6월이고 한 9월 정도에 바닥을 치는 게 이론적으로 맞고 거의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기가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중장기 주기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1년 정도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주기로 보면. 그러면 짧은 주기로 돌아와서 추세는 이제 하락이고 하락 극복하기 전이기 때문에 당장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주기로 보면 코스피가 통상적으로 2개월 오르고 2개월 내리는데, 자 여기서부터 재보면, 아니 여기가 아니라 올 초부터 재보면 하락하고 횡보하고 다시 하락하고, 그러면 이제 그 찍었던 저점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7월 달에 저점을 찍고 7월 달에 저점을 찍었고 8월 중순에 올라섰고 9월 말에 다시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주기는 코스피가 20일 아니 40일 오르고 40일 내리는 주기가 지금 같은 경우는 보름, 한 달 보름이니까 한 30일로 봐야 된다. 이 주기가 짧아졌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주기가 길수록, 주기가 길어야, 상승 주기가 길어야 어떤 종목은 바로 따라가고 먼저 따라가고 같이 가고 또 나중에 반응을 하는데, 이 주기가 짧아버리면, 이 주기가 짧으면 이 주기가 짧으면 여기까지만 주기가 간다라고 하면 먼저 간 종목은 상관없고 따라가는 종목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오를 종목이 안 올라간다.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다시 내릴 때 같이 내렸다가 또 올라갈 만하면 또 내리고, 그러니까 잘못 얻어 물리면
이 주기가 짧은 시기에는 내 종목은 계속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결국은 손실 중인 걸 보유를 하는데 이 손실 중인 게 이렇게 짧은 주기에서 만났을 때 개별 종목은 계속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만히 두니까 계좌가 계속 까여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주기가 짧을 때는 굉장히 나쁘다. 예,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기를 체크를 해봤을 때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이제 돌아서는 주기가 됐을 거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1년 정도는 주식으로 크게 낭패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오른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예,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천연가스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뭐 1년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단기 주기로 보면 한 달 보름 정도는 탐탁치 않을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일단 타이밍상으로는 괜찮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한 천연가스 음? 아, 이건가? 이거 아니 레버리지고 인버스 천연가스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인버스 2배 천연가스 선물 ETN 매수가 190원. 예, 사실 뭐 원자재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러우 전쟁이 사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이 지역을 다 수복을 한다. 러시아 입장에서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대로 삼류 국가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근데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과거에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을 너무 심하게 뜯어버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생겼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독일도 재건하고 일본도 재건하고 복수가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폴레옹 전쟁으로 프랑스가 유럽에 큰 해악을 끼쳤을 때도 나폴레옹이 패망하고 나서 프랑스를 유럽의 일원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복수를 심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더 큰 전쟁이 나오더라. 예, 이런 어떤 국제적인 과거 역사에 대한 어떤 고찰이 있다면 러시아를 여기서 완전히 몰아내고 조져버린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 여기 이제 러시아계 주민들 포진을 하고 있는데 어, 뭐 일단 요 빈도가 많은 지역은 러시아가 통치를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가 원래 러시아 땅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는다면 천연가스 수출도 허용을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동안 이제 미국 셰일가스가 등장하고 나서 예, 2에서 3달러 수준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너무 쌉니다. 유가보다 훨씬 쌌는데, 근데 이제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 5에서 6달러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망가뜨릴 것인지, 그리고 망가뜨리면 누가 좋아할 것인지를 보면 사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스 가격은 유가랑 달리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예,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할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만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리고 만기가 있는 건 심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반등하면 정리를 하셔가지고, 예, 다음번에는 뭐 저는 이제 파장을 무조건 하지 말라, ETF를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게 불안하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선물을 뭐 한 계약 정도는 아무 영향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니까 이게 이게 몇 억치 현물보다 요거 한 계약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막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이고, 만약에 방향이 틀렸을 때 기분도 잡치고, 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너무 불안하시고 손절을 해야 될지 또 욕심이 지나쳤다 후회가 되시고 하시는 상황이시면, 예, 그 금액을 많이 줄여가지고 별 신경 안 써도 될 상황으로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적당히 반등하면 손절하는 거, 예, 이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은 예, 특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제 제가 과거에 한번 언급을 했을 텐데 한 5월 정도에 5월 정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시점에서 3나노 양산에 성공하면 그러면 어떤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성공을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메이저 업체가 3나노 양산을 맡기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가 난 이 메이저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한 1년 정도 개발 과정을 거쳐서 양산을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고, 네, 그래서 지금 3나노 양산을 확실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공급망의 재편으로 인해서 삼성전 TSMC에만 물량을 맡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분명한 건 어쨌든 삼성전자가 양산으로 인정을 받기는 어렵지만 이 양산 속도만큼은, 양산에서의 3나노 속도만큼은 분명히 TSMC보다 빨랐다. 그리고 대형 고객사를 유치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공정 기술의 우위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보면, 예, 그리고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뭘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 예. 결국 이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반도체인데, 예, D램은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서 좋지 않고, 낸드는 치킨 게임 한판 벌어질 것이라 좋지 않고, 스마트폰은 중국에서 전멸하고 그 이외의 시장에서도 지금 애플하고 중국제 스마트폰에 잠식이 되고 있는 상황.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뭐 가전도 뭐 탐탁치 않고, 예, OLED도 탐탁지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또 긍정적이냐면 삼성전자의 현금이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냥 연결로 보겠습니다. 44조 5,154억의 현금 및 현금 승 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 자산이 8조 6천, 그래서 아니 83조, 예, 44조 83조. 요것만 해도 삼성전자에 지금, 예, 현금이 128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쭉 내려가서 어딨지? 장기 쭉 내려가서 요걸 이런 이게 지금 이 자산에 이 장기 금융자산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제가 못 봤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삼성전자의 현금이 128조 원에 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128조 원에 달하는 이 현금 그리고 지금 이 돈은 어쨌든 정기예금으로 가더라도 최소 한 4에서 5%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운용으로 해서 한 1% 정도 예금 예치를 했을 때 1% 정도 수익인데 4, 5% 그 적어도 뭐 한 3% 정도는 개선이 됐고 128 곱하기 3 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다른 데서 까이지만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다른 데서 발생을 하더라.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좀 덜 팔아도 현금 갖고 이자 받는 거. 반도체 가격 내려서 실적이 감소하더라도 현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늘어나는 것 등 분명히 또 지금 현금성 자산이 많아서 득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운드리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태다. 근데 아까 큰 틀에서 주기나 또 큰 틀에서 추세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당장 치고 나가기는 어렵지만 선방하다가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전개하는 것 당장은 아니지만 중단기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제가 별 뭐 호재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메리츠 금융지주를 보면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주주환원 50%입니다. 이 주주환원 50%라고 봤을 때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 연결 기준으로 1년에 뭐 한 2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니까 1년에 1조 원씩 주겠다라는 거고 현재 요 세 개 합병해서 한 8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세 회사가 합병을 하면 그러면 1조 원 정도 주주 환원을 한다라는 것은 12.5%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반응이 있었다라는 건데 저는 이 주주환원 50%나 공매도가 너무 심하다라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그 화재나 증권 같은 경우 이제 채권 평가 손실로 인해서 그 자본 잠식 상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이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응이 나온 다음에 어떤 그 배경을 본다면 주주 환원 정책을 절반은 하겠다라는 게 크고, 그러면 당장은 이제 배당보다는 소각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요 합병 과정에서 많은 자사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화재를 지배하고 또 증권을 지배를 하고 있는데 요 두 가지를 지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요 금융 화재의 이 최대 주주의 주식 59% 정도 되고 이게 51이었나 3이었나 아무튼 50% 이상입니다. 이게 주식 교환을 하면 이게 자사주가 됩니다. 자사주로 바뀌는 비중이 꽤 큽니다. 이 두 가지까지 해서 36% 정도가 자사주가 되는데 이걸 앞으로 이익이 생길 때마다 소각을 해 나가겠다. 즉 한 주를 아니 한 세 주를 갖고 있으면 아니 두 주를 갖고 있으면 그냥 나중에 주주 환원만 꾸준히 돼서 이게 세 주가 된다. 즉 50%의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50%가 되니까 선반영해서
30% 방에 올라가도 시장에서 당연히 용인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혀 몰라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이러이러한 배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몰랐다고 모른 척 넘어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말씀을 드렸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렇게 되면서 메리츠 화재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안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도 마찬가지. 하나만 올라가고 하나만 안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세 회사가 앞으로 같이 움직일 거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고차 매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합병 비율대로 해서 주가가 정해지면, 예를 들면 뭐 메리츠가 10,000원이고 메리츠 화재가 8,000원이고 그리고 메리츠 증권이 5,000원이고 뭐 이런 정도로 비율이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걸 팔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균형을 맞추는, 여기 이 교차 매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조금의 이익이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 메리츠 증권, 그리고 메리츠 화재는 앞으로 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늘 상한가는 주주환원 정책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50% 정도의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마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마트가 이제 이번 세일을 통해서 이목을 끌어낸다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목을 하고 나서 얼마나 또 선방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저기 이베이 코리아에서 인수한 옥션과 지마켓을 통해서 해외 직구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쿠팡하고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 쿠팡이 하는 새벽 배송을 똑같이 하겠다, 물류센터를 똑같이 짓고 맞서겠다, 이게 아니라, 쿠팡은 기본적으로 이 물류센터를 짓고 직접 배송을 하고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책임도 직접 지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저가 구조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가 구조로 가는 순간 계속 저가입니다. 그러면 이마트 입장에서는 결국 저가 구조로 가도 흑자가 나기 때문에, 어떤 구조의 흑자냐면, 이마트가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지금 쿠팡 상품권이 나온다. 이게 지금 돈과 같은 가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롯데나 이 신세계 상품권 같은 경우는 현금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쿠팡이 롯데보다도 더 큰데, 쿠팡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권은 어쨌든 이 두 회사의 오프라인 유통망에 기반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오프라인 유통망에 기반한 이 상품권이 무슨 가치를 지니냐면, 0% 시절, 그러니까 0.5% 기준금리가 있던 시절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서 자금 조달하려면 5%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 5% 정도 할 거를 신세계 이마트가 자금이 한 5천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한다. 1년에 250억씩 지출이 발생을 하는데, 상품권 좀 많이 찍으면, 그래서 살살 유통을 시켜버리면 이 비용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즉 상품권의 위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경쟁의 구도는 최소한의 투자로, 뭐 당일 배송은 아니지만 최대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해외 직구든 이 국내든 뭐든 이벤트를 삼아서 계속 세일을 돌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쓱 세일도 했었고, 온라인에서는 해외 직구 세일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쿠팡보다는 분명히 싸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싸다, 편리하다, 이 두 가지가 붙었을 때 이 싸다, 편리하다가 누가 이기냐면, 앞으로 싸다가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앞으로 한국이 인구 구조상
불경기가 장기 불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예, 일본도 그랬듯이 일본도 뭐 백엔샵이 나오고 싼 것만 계속 선호하고 이렇게 해서 20년간 물가가 안 올랐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쿠팡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 40대 맞벌이 직장인, 그리고 여기서 20대까지 주로 20대에서 40대 사이가 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쿠팡에 익숙해져 가지고 계속 쿠팡에서만 시킬 거다. 근데 나중에 소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지금 소득이 늘어나는 이 인구 분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소비를 줄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령대가 되어 간다라는 점을 보면 이마트의 장기 전략은 싼 걸로 승부를 본다라는 것, 예, 어느 정도 전략이 정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규제만 없으면 직원들 새벽에 출동시켜 가지고 새벽 배송할 수 있습니다. 현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현 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면 규제가 풀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안 됐을 때도 굳이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는 건 좀 어렵고, 앞으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계속 물류센터를 늘려나가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결국은 그게 다 고정비고, 또 그 차입을 했으면 또 어떤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데, 과연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비용 구조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이냐의 관점에서 저는 아직도 이마트가 쿠팡보다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은 이제 흑자 전환했고 이전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것도 어떤 흐름을 타기에는 우리 출산율의 문제라는 게 큽니다. 만약에 인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이면 쿠팡이 당연히 이기겠지만, 앞으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주력 구매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과연 쿠팡이 이 이마트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렇게 보면 이마트의 두 가지 장점, 전략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고금리 시대에 상품권이라는 이 매력, 자금 조달을 거의 공짜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겹쳐서 지금의 평가는 분명히 저평가 상태고 과하게 반영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가 무너졌고, 그리고 최근에 또 반등하다 또 무너졌습니다. 이거 무너질 때는 현대차가 그 리콜 문제가 사실 좀 컸었고 시장 문제가 제일 컸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리콜입니다. 그 현대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데 리콜 문제로 한번 문제가 될 때마다 수백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듈을 공유하는 부품을 증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좀 해소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게 좀 구조적으로 해소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차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또 앞으로도 낼 것이지만 이런 리콜 문제로 인한 비용 어떻게 반영을 해 나갈 것이냐, 일시적으로 나쁠 때 한 방에 그 충당금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씩 녹여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또 조금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리콜 문제가 다른 부분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제 요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보는데, 중국의 현대차가 공장이 4개가 있을 거고, 기아차가 2개인가 있을 겁니다.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어, 네. 이게 이 공장. 기아는 이제 중국에 이 공장까지 있고, 기아차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국의 공장이 6개인데, 이거 팔았습니다. 팔고, 기아차도 이제 2019년에 이거 가동 중단했고, 이런 상태인데, 나머지, 기아는 이미 자본 잠식입니다.
네, 중국 기아차는. 이게 이제 재무상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중국 법인을 통째로 상각을 시켰을 때 적자를 얼마나 처리해야 될지. 중국에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건지. 이것까지 아직 뭐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손실 처리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점유율이 확 떨어지고 있으니까 추후에 이걸 처리를 할 때 또 충격을 한번 받지 않을까. 리콜 때문에 내려왔고 또 리콜이 한 번 더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물론 이거는 이제 금방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앞에 세타인든 리콜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거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리스크까지 해서 계속 리스크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원화 약세의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주가가 재미가 없었던 요런 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는 하락이다, 조정이다라고 본다면 분명히 좋아지겠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한 흐름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